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다약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약제 복용 폴리파마시는 흔한 문제입니다. 폴리파마시는 낙상, 인지기능 저하, 사망 증가와 관련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인 비얼스 크라이테리아,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 등을 사용해서 폴리파마시를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Prescribing Cascade, 즉 처방의 악순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Intensification, 혈압, 혈당, 고지혈증의 철저한 조절에서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혈압 조절 목표를 낮추는 디인텐시피케이션으로의 전환도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됩니다. Prescribing, 즉 약을 처방하는 Prescribing에서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을 감량 혹은 중단하는 디프리스크라이빙으로서의 변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폴리파마시는 흔한 문제입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는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6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의 경우를 폴리파마시로 정의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폴리파마시의 비율이 40에서 8, 90%까지 이를 정도로 폴리파마시는 대한민국에서 흔한 문제입니다. 다약제 복용 폴리파마시는 낙상, 인지기능 저하, 사망 증가와 관련해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 역학 연구에서 낙상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 상태들, 사망률 증가, 인지기능 저하, 치매 증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약제 복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얼스 크라이테리아입니다. 비얼스 크라이테리아는 노인 부적절 약물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적절은 아니지만 신중 투여하는 약물 또는 약물 상호작용, 신기전 부전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용량 주의해야 하는 약물 등의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크라이테리아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스탑 크라이테리아와 노인에서 누락되지 않고 사용돼야 하는 권장 약물 목록인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는 약물의 적용증에 대해서 4등급으로 약의 목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A등급, 앱솔루트 등급은 노인 환자에서 주어진 적응증이 있을 경우 유익성 위험비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유익한 약물로 절대 필수적인 약물을 말하고 B등급, 베네피셜 등급은 노인에서 명확한 효과가 있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약물, C등급, 케어풀 등급은 노인 환자에서 유익성 위험비 프로파일에 의문이 있으며 다약제 복용 중에는 삼가해야 하는 약물, D등급, 동트 등급은 노인에서 삼가해야 할 약물 리스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의 경우에는 AC인히비타나 ARB는 A등급, 그리고 롱액팅 칼슘 채널 블로커도 A등급으로 되어 있고 베타 블로커나 다이어레틱스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은 국내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기존의 여러 참고문헌을 토대로 전문가 패널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62종의 전체 노인에서 주의해야 될 약물 리스트가 있고요. 주로 주의해야 될 약물에는 항정신병약, 사망계 항우울제, 벤도지아제핀계, 3개월 이상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비선택적 알파1 차단제,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 시메티딘, 옥시부티닌 등이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종의 특정 질환 환자에서 삼가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Prescribing Cascade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방의 악순환을 말하는데요. 처방의 악순환이란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에 또 다른 약물을 처방하고 또 그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에 또 다른 약을 처방하게 돼서 약물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실금이 있어서 항콜린제를 처방했는데 항콜린제의 부작용인 시야 흐림, 구강 건조, 변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야 흐림, 구강 건조, 변비에 대해서 또 약을 사용해서 안약, 변비약, 살라겐을 처방하게 되고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설사나 발진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약물을 추가로 지사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복통이나 항콜린 이상 반응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또 흔한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는 관절통으로 인해서 NSAID를 사용했을 때 NSAID로 인한 혈압 증가가 관찰이 돼서 혈압약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도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를 피하려면 약물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디프리스크라이빙, 즉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을 의미하는 디프리스크라이빙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 특성 및 약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특성으로는 여러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 여러 의사에게 다양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수명이 길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나 노쇠하거나 치매가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디프리스크라이빙 대상이 될 수 있는 약물로는 강력한 항콜린 약물로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벤조디아제핀과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작용제, 그리고 장기 지속형 혈당 강화제인 설포닌 유리아,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적절한 적응증 없이 PPI, 양선자 펌프 억제제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적응증 없이 NSAID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의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위험 약물로는 인슐린이 있고요. 노인 또는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증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혈당 강화제인 설포닌 유리아가 있는데 설포닌 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노쇠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벤도지아제핀도 고위험 약물인데요.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도 고위험 약물인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여러 알러지 질환이나 상기도 기침 증후군 같은 감기 증상에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로 인해서 인지장애나 남성의 소변 정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정신병 약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스키조프레니아 외에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등으로 항정신병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망과 폐렴 위험 증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고위험 약물로 항균제도 있는데요. 플로로퀴놀론 같은 경우에는 힘줄의 염증 및 파열,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관련 설사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박트림,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도 고칼륨 혈증이나 저혈당증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취약한 노인의 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지표로서는 우선 약물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물의 목록에는 의사 처방약 외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또는 본인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도 다 포함을 해서 목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적응증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모든 약물은 명확하게 정의된 적응증이 있어야 되겠고 명확하게 정의된 적응증이 없는 약물은 디프리스크라이빙, 즉 약물의 용량 감량이나 중단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으로 AC 억제제나 ARB 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ACG 억제제나 ARB를 사용할 때 꼭 베이스라인으로 처방될 때 혈전 크레아티닌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을 베이스라인으로 측정하고 가능한 노쇠한 경우에는 또는 만성 콩팥 질환이 동반된 경우,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팔로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프 이뇨제, 라식스 같은 루프 이뇨제도 처방되기 전에 그리고 전해질을 확인하고 또 2주 이내에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벤도제아제핀이 있겠고요. 벤도제아제핀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중단 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낙상이나 골절, 혼돈 등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항콜린 효과가 강한 약물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혼돈이나 소변 정체, 변비, 시각장애, 저혈압 같은 부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NSAID인 케토롤락도 가능한 5일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골격증 이완제도 주의가 필요한데, 흔히 사용되는 골격증 이완제인 올페나드린이나 티자티딘도 항콜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디클로피딘도 더 부작용이 좋은 클로피도그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경구 철분제를 사용할 때도 취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가능한 저용량, 즉 하루 1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도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명확한 인디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사망률이나 폐렴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아스타미노펜도 고용량, 즉 하루에 3g 이상 사용하게 될 때에는 노인의 경우에는 간독성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세이드 및 아스피린의 경우에도 GI 블리딩 출혈의 위험이 높은 위험도가 있는 분, 즉 75세 이상이거나 소화성 궤양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위장관 출혈의 이력이 있거나 와파린 같은 항우고제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약제를 감량 또는 중단할 때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위드드로우 리액션이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천천히 테이퍼링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약인 아세트콜린 엑스트라이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아세트콜린 엑스트라이제 억제제, 즉 도네페질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갑작스러운 인지 저하, 공격성, 환각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약물을 감량하면서 테이퍼링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도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위드드로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테이퍼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벤조디아제핀과 베타 차잔제, 스테로이드, PPI 등도 위드드로우 리액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테이퍼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에서 적절한 약 처방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 약물이 꼭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적응에 따라서 약을 처방했는데 그 적응증에 따른 약물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효과가 없다면 감량과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용량이 정확하고 복용법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 복용법을 노쇠한 노인이 실제로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실용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많은 약을 드시는 노인들에게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할 것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약물과 질병 상태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필요한 중복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엔세이드, 진통제 같은 것들이 중복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항효소판제나 항응고제도 중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기간에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을 위한 약물 검토에서 단계별 접근을 한다면 우선 현재 약물의 요법을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치료 약물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어떤 환자분이 어지럽거나 불면증 같은 이런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면 그 새로운 증상이 기존에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이 아닐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이 약물 부작용이 아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물 처방의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 용량을 적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물을 감량 또는 중단하게 되는 디프리스크라이빙 과정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나 가족이 어떤 약물, 기존에 오래 기간 드셨던 약물을 감량이나 중단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감량 또는 중단하게 된다면 환자나 간병인 가족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약을 감량 또는 중단하는 것이 당신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당신을 더 적절하게 치료하고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을 감량 또는 중단해서 기존에 본인이 불편하던 증상이 새로 생긴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약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자분이 오랫동안 드시던 약을 중단 또는 감량하는 데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본인이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약물을 감량 또는 중단하게 될 때 본인이 처방했던 약 외에 다른 의사가 처방했던 약에 대해서도 감량 또는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의료 전문가, 다른 의사와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약물 중단에 대해서 공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의하고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럼 정례를 보겠습니다. 85세 여성이시고 체중 58kg, 고혈압 당뇨로 10년 전부터 개인의원 1에서 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2년 전 관상동맥 질환으로 신부전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스텐트 넣는 PCI를 받으셨고 심장내과 팔로우업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흉통이 없었습니다. 2달 전 뇌경색이 생겼고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워크업을 하는 도중 심방세동을 진단받으셨고 대학병원에서 도악, 노악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관절통이나 손발저림으로 다른 약을 처방받으셨고요. 당뇨약 처방받았던 개인의원 1에서 통증과 위장장애로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통증, 손발저림이 지속돼서 개인의원 2를 새로 방문했고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고 추가로 약 처방 받으셨고 불면증, 어지러움을 느껴서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신 분입니다.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로는 헤모글로빈이 10, 당화혈색소가 6.2%, FBS가 90, 크레아티닌이 1.1, 소듐 130, 포타슘 5.3, 토탈 콜레스테롤 140, LDL 콜레스테롤 40, 알부민 3.6이셨고 일주일 평균 혈압이 115에 60 정도셨습니다. 현재는 호흡곤란이나 하지부종, 근육통은 없는 상태셨습니다. 이분이 현재 드시는 약은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 암로디핀, 간데설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 스피로락톤, 비소프로롤, 퓨로세마이드, 로슈바스타틴을 처방받으셨고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에독사반, 울트라셋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개인의원 1에서는 글리메피라이드, saksagliptin, 메포민, 탈리플로메이트, 란소포라졸을 처방받으셨고 개인의원 2에서는 멜록시캄, 레보설피라이드, 올페나드린, 트라조돈, 로라제팜, 디멘하이드리네이트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총 21개의 약을 처방받으시는 다약제 복용 환자였습니다. 이번에 그 평가, 즉 질병을 확인해 보면 10년 전부터 지속된 고혈압, 당뇨, 그리고 2년 전 스텐트를 받으셨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에 따른 심부전, 2달 전 새로 발생한 뇌경색, 그리고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이는 심방세동, 그리고 심방세동에 대한 평가에서 차즈트 바스크 스코어 9점으로 매우 스트로크 재발 위험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만성 콩팥 질환도 동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크레아티닌이 1.1이지만은 85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CKD EPI로 계산해 보면 42로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소듐이 130으로 하이포나트리미아, 포타슘이 5.3으로 하이퍼칼레미아를 주의해야 되는 상태셨고 헤모글로빈 10인, 빈혈, 그리고 통증과 손발 저림, 불면증,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평균 혈압이 115에 60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혈압이 115에 60이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2%고 FBS가 90인데요. 이번엔 당화혈색소가 6점이니까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7년 미국 심장협회,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에서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120에 70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가능한 120에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당뇨병이 있는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130에서 139 사이, 70에서 79 사이로 혈압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목표 혈압을 레인지, 범위로 주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이 없으면 140에 85,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미세알부민뇨가 없으면 140에 90 미만, 미세알부민뇨가 동반되어 있으면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는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1단계로 제시하였고 130에 80 미만을 단일화된 목표 혈압치로 제시하였습니다. 고혈압에는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이커브 현상이란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고 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만성신장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 그리고 노쇠한 노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혈압, 특히 이완기 혈압이 낮게 되면 심근 손상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완기 혈압 시기에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가게 되는데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을 경우, 예를 들면 60 미만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심근 손상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고혈압 환자 4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은 130대 그리고 DBP는 60에서 70대였습니다. 이 말은 SBP가 130 미만이거나 DBP가 60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은 140에 70이었고 이보다 혈압이 더 낮은 경우에는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혈압 조절을 연구한 스프린트 연구와 어코드 BP 연구 결과에서도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고 치료된 수축기 혈압이 130 미만인 환자에서 DBP가 6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도리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UKPDS처럼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즉 당뇨를 최근에 진단받았고 대체로 50대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망률이 장기간 팔로우업 했을 때는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지만은 어코드 스터디처럼 당뇨를 진단받은 지 10년 정도 지났고 60대 이상인 당뇨 합병증이 어느 정도 동반된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아주 철저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도리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중년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혈당 조절이 권고되지만은
노인이거나 노쇠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당화 혈색소를 보이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대규모 관찰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저혈당 발생이, 특히 노인 당뇨 환자에서 저혈당 발생이 이완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급성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을 피하는 것도 목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미국 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서 노인 당뇨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환자 특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비교적 건강한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나 혈압 조절 목표나 스타틴을 복용하는 지질 목표가 중년의 당뇨 환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은 중증이나 말기 상태의 동반 질환이 있거나 치매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당화 혈색소에 의존하지 말고 혈당 조절은 저혈당을 피하고 증상이 생기는 고혈당만 피할 정도로 하고 혈압 조절도 비교적 느슨하게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처럼 85세이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쇠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일주 평균 혈압이 115에 60인 경우는 혈압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화 혈색소 6점이고 FBS가 90이라는 것도 혈당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감량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2021년 미국 당뇨병학회 지침에서도 저혈당 위험이 높은 2형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을 사용하고 과잉 치료를 피하고 저혈당증 및 다약제 복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요법을 단순화시키고 조절 목표를 낮추는 디인텐시피케이션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크레아티닌이 1.1이라도 고령인 관계로 만성 콩팥병 상태임을 알고 신기능에 따른 당뇨약제의 용량 조절이나 당뇨약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 지침에서는 이분처럼 에스티메이트 G8이 30에서 44 사이인 경우에는 약물의 용량을 신장 기능에 따라서 조절하고 메포민을 장기간 사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타민 B12 디피션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키드니 펑션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관성동맥 질환으로 스텐트를 넣으셨던 분이 새로 심방세동처럼 항문고제 사용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분처럼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를 넣은 지 1년이 지나고 새로 항우고제를 사용해야 되는 적응증이 생기면 기존에 쓰던 항혈소판제는 중단하고 항우고제, 특히 도악, 노악처럼 출혈 위험이 낮은 새로운 항우고제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호트 연구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을 경우에 전체 사망률, CVD 사망률, 캔서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었고 대한민국 코호트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182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 CVD 모탈리티, 캔서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타틴 복용군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코케시안,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대상으로는 아톨바스타틴 80, 로슈바스타틴 40 같은 하이포턴시 스타틴을 사용해야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플라기 크기가 줄어들었음인데 대한민국 환자의 경우에는 아톨바스타틴 20, 로슈바스타틴 10mg만 사용해도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이 퇴행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에서도 고강도 및 또 중강도 스타틴 치료에 따른 임상 경과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례의 경우에는 관성도맥질환 앓은 고령의 환자인데 혈압이 115에 60이면서 기립시 현기증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압 강화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이 필요하고, 다만 관성도맥질환과 심부전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도맥질환 심부전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약물인 ARB 칸데사탄과 그리고 심방세동의 맥박수 조절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심부전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베타 차단제인 비소프롤롤, 그리고 염류코르티코이드 기량제인 스피루락톤, 이런 약제들은 용량을 감량하더라도 계속 사용이 필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약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약 중에 아스피린은 이제 도학을 사용하는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중단해도 되고, 암로디핀도 심부전이나 심방세동의 예후에 크게 효과가 따로 있지 않으면서 혈압이 낮기 때문에 감량 중단이 필요하겠고, 라식스도 현재 부종이 없기 때문에 감량 후 중단이 가능한 약입니다. 그리고 로슈바스타틴도 이번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지만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동양인 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에독사반도 감량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분이 체중이 60kg 이하이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량을 할 수 있는 경우였고, 울트라셋의 경우에도 하이포나트레미아나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불명, 선망 같은 부작용, 그리고 절당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심한 통증이 있지 않은 한 중단이 필요한 약입니다. 개인의원 1에서 쓰는 약도 글리미피라이드는 CKD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혈당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할 수 있고, 삭사글리틴도 중단이나 교체가 가능한 약이고, 메포민 500mg인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트 G8이 42 정도일 때 메포민 500mg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엔세이드는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부작용, 심부전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한 중단이 필요하고, 란소프라졸도 PPI 장기 복용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디케이션이 있지 않는 한 감량과 중단이 필요한 약입니다. 개인의원 2에서 썼던 엔세이드인 멜록시캄도 엔세이드 부작용을 고려해서 중단을 해야 되겠고, 레보설피라이드도 드러그 인듀스드 파킨서니즘을 일으키는 주된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단이 필요하고, 올페나드린도 안티콜리너직 어드버스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중단, 그리고 토라조돈과 로라제팜도 환자의 불면증이 다른 약제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가 있겠고, 보나랭인 디멘하이드레이네이트도 인지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콜린 약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물을 조절하게 되면 에독사반은 30mg으로 감량, 칸데사탄, 스피로노락톤은 사용하되, 다만 스피로락톤은 하이퍼칼레미아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물을 감량할 수가 있겠고, 비소프롤을 유지, 로스파스타틴은 20ml를 썼을 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고 로스파스타틴 10ml만 써도 대한민국 성인에게는 충분히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과 동맥경화반의 리그레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ml로 충분히 감량할 수가 있는 상태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1가지 약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약제 복용은 흔한 문제이고, 다약제 복용은 낙상, 인지기능 저하, 사망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인 비얼스 크라이테리아, 스탑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 등을 사용해서 다약제 복용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처방의 악순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보이는 증상이 내가 처방했던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디인텐시피케이션도 고려해야 되겠고, 디프리스크라이빙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즉, 노인이면서 노쇠하신 분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물만 사용해야 되는 개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less is more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